지난 2월에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를 황교안 대표 체제로 바꾼 뒤에 순항을 하는 것 같더니 또 불과 넉 달여 만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으로 갈려서 이 보수 분열 조짐이 고착화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도 선두를 달리던 황교안 대표가 여권의 이낙연 총리에게 오차 범위 내에서 밀렸습니다. 조 국장님, 이 탄핵 이후 지리멸렬했던 보수가 황 대표 등장 이후에 복원되었다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이 보수 야권의 위기,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보수가 스스로 자초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대표가 된 이후에 주로 좀 상승세를 그렸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보수도 사실 뭐 10% 20%대에서 30%까지 지금 결집이 됐습니다. 한국당 지지율도. 그런데 최근에 지금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로 처음으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여권 후보한테 밀렸습니다. 줄곧 선두를 날렸었는데 뭐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이낙연 총리가 21.2%, 황교안 대표가 20%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걸 계기로 여권 내에서도 뭐 황 대표의 상승세가 꺾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근데 그 황교안의 상승세가 꺾이자마자 또 대두되는 것이 한국당의 위기설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탄핵 이후에 한국당이 늘 위기였죠. 한국당뿐만 아니라 보수의 위기였죠.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즘 보수의 실력이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보 쪽 진영에서 잘못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제어를 제대로 못하고 공격도 제대로 못하고 비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막말리나 일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황교안 대표를 보면은 뭐 지난 대선이었죠. 잠깐 등장했다가 바로 퇴장해 버리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보는 듯하다. 그래서 뭐 반기문 평행 이론까지 나오는데 아마 황교안 대표도 반기문 전 총장처럼 뭐 잦은 말실수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대중성과 리더십에서 약점이 드러나면서 지금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아들 스펙 발언이었죠. 뭐 이게 뭐 아들 스펙을 낮춘 거였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적용 발언. 뭐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사실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될 때도 바른미래당하고 이렇게 보수 연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에 대한 진전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골수 친박들이 우리 공화당 쪽으로 지금 기웃거리면서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또 반론도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도 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거친 내공이 있는 데다가 그동안 그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나마 보수 결집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조 대표, 조 국장께서 황교안 대표를 한번 직접 만나본 적이 있다. 뭐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세요? 거의 한 10년 전쯤을 기억합니다만은 2009년 늦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마 황 대표가 대구 고검장 시절이었습니다. 황 대표 쪽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뭐 하여튼 계산성당을 둘러보고 싶으니까 안내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속실 전화를 받고 좀 살짝 불쾌했습니다. 뭐 고검장이 뭐 차관급이긴 하지만 차관급 정도가 감히 편집국장한테 성당 안내를 부탁해 뭐 이런 약간 왜 언론사 국장한테 그랬을까? 약간 언짢았어요. 근데 그래도 뭐 또 언짢은 내색을 하지 않고 한번 와봐라, 뭐 만나보자 뭐 이랬어요. 그래서 뭐 성당을 거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성당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성당 가톨릭 신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안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은 상당히 젠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조금 권위적인 인물이 아니냐. 저한테 부속실에서 그렇게 저한테 안내를 감히 부탁한 것도 그렇고 사실 고검장이라는 자리가 별로 할 일이 없는 자리예요. 뭐 한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뒤로 보면 총리 시절에 뭐 황제주차 논란 서울역에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10년 전에 느꼈던 거하고 첫인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어떤 리더십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황 대표가 대권을 노린다면은 공감 능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시대하고 좀 불화할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지금까지 재판단은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날 예. 대구에 와서 보수의 가치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고 하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예. 네, 어땠어요? 뭐 프리덤 투게더라는 대구 지역 우파 보수 우파 컨퍼런스였습니다. 초청을 받고 왔었는데 그 김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지역 사람입니다. 대구 상고 영남대에 나왔을 분인데 지금 국민의 명예교수죠. 내년 총선에서 아마 대구 수성갑 출마가 계속 거론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무성해서 그런 확인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김병준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이분이 지금 출신 고향이 고령인데 고령 쪽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대구 수성갑이나 서울 종로 쪽에 대선 주자들 여권의 대선 주자를 맞붙어서 뭐 수성갑에는 김부겸 의원이 있죠. 그리고 서울 종로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하고 붙어서 한국당의 대선 주자로 자기가 부상하기를 뭐 희망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날 특별한 얘기는 사실 뭐 없었습니다. 근데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류였습니다. 뭐 그날 김병준이라는 분에 대한 어떤 제가 개인적인 소회가 있다면은 지방 분권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이런 정도의 물론 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권에 관심이 많다는 부분에서 제가 좀 약간의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분권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이야기 끝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수가 논리도 없고 대안도 없고 거기다 품위까지 없다고 비판했더니 자기 동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그게 고민이다.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도 없고 대안도 없고 철학도 없고 품위도 없고 이게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황교안 대표의 언행들을 보면은 보수의 실력과 미천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여지는데요. 한국당이 정부 여당을 아주 뭐 막말로 하다못해 뭐 사거리 비판을 하면서도 심지어 뭐 김정은 대변인이다 온갖 이야기를 다 했죠. 그런데 자기들이 사실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저는 없거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아까 뭐 아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상황에 맞춰 불려다니는 쪽에 그쪽에 듣기 좋은 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 논리가 사실은 스텝이 꼬이면서 서로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부지기수예요. 저는 이게 사실 뭐 황교안 대표 개인의 어떤 철학과 비전도 부족하지만은 지금 한국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가 뚜렷한 자기들의 정책 노선이라든가 철학과 비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더욱이 지금 결국은 한국당도 그렇고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봅니다만은 서로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죠. 민주당이 존재함으로써 한국당이 존재하고 한국당이 존재함으로써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데 한국당이 사실 뭐 민주당 보고 좌파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독재를 했으면은 추경조사 통과 못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도 지금 뭐 억지로 지금 구소 정당들하고 합작해서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고역식이죠. 독재를 할 정도의 능력이 됐으면은 근데 서로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이야기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관계만큼 적합한 표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 중에 뭐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비판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안 제시 부재는 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셔야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사례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뭐 시간 관계상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일본의 경제 보복, 경제 보복도 이야기를 보복이라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더라고. 우리가 뭘 한계에서 보복을 당하지 일방적으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그 문제만 짚어봐도 되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그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기업에서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분명히 일본이 경제 체제 카드를 끄집어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는데도 정부가 무반응이었어요. 이거는 여당 쪽에 정부 쪽이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정부 여당은 지금 와서는 뭐 그 전부터 준비를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모르겠고요. 이제 와서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는 걸 보니까 그냥 입에 발린 소리 같아요. 그래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정부 조치의 미흡을 말하고 싶은 부분보다는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뭐 이렇게 지금 정부에 보다 지금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금 참여 선거가 7월 21일인가요? 참여 선거를 앞둔 일본 참여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형이다. 한국 때리기. 이를 통해서 일본 우파들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전략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정부에 지금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반면에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국민 정세에 기대서 대일 악감정을 위한 국민 정세에서 감성팔이 외교로 문제를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강경 대응보다는 그냥 적당히 봉합하자는 이야기 쪽에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사실 저는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야당이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여당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외교적으로. 사실 정부도 지금 우리 정부도 정부나 기업도 일본에 대해서 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주문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어불성설이고 물론 뭐 홧김에 뭐 무슨 짓을 뭐 하겠습니까? 뭐 성질 나는 대로 하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생각하면은 그런 면에서 저도 봤을 때는 한국당도 오히려 정부 여당한테 우리가 발의할 테니까 너는 우리 달래도 이렇게 얘기해야 오히려 대일 협상력도 높아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 여야 국회의원들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게 한심하죠. 사실은 국익 차원의 대안의 전략이 없는 거죠, 이게. 근데 또 앞에서 말씀하실 때 한국당이 품위도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품위가 없다. 저 진보는 좀 약간 부도덕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품위가 부족하지만 동성애도 뭐 찬성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수가 보기엔 굉장히 부도덕하죠. 그러니까 근데 보수는 좀 품위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품위마저 없다면은 이거 정말 뭐 그렇죠. 보수가 뭐 품위마저 없다 하면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죠. 지금 원래 진보가 좀 들딱트니 없게 굴어도 보수가 점잖게 타이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야죠.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할 한국당 의원들이 할 때 보면은 지금 최근에 그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낙연 총리 칭찬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봐도 이 총리가 상당히 잘 대받아쳐요. 그것도 그 품위 있게. 그러다 보니까 늘 한국당 의원들이 헛발질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낙연 총리 빠는 아닙니다. 누구 빠가 되는 건 저는 몹시 싫어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는 야당이 뭐 정부 여당의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비판하고 시비를 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당 대변인 성명이라든가 논평 수준을 보면은 이거는 거의 저는 저질이라고 입에 담기도 사실 좀 민망해요. 배운 거 아닌가요? 과거에. 배운 거라기보다는 과거에 지금 여당한테 아니 지금 여당도 꼭 그렇게 뭐 여당도 막말 많이 했죠. 지금 여당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야당 한국당 전신의 민주당 명대변인이라고 나오고 여기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대변인 할 때는 뭐 내로남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구단 뭐 이런 얘기 상당히 참 품위 있는 논평을 냈어요. 그때 박 의장이 여당이었으니까 야당을 공격할 때도. 그렇죠. 그런데 보면 뭐 대통령 순방 외교를 칠렙질이라 그러던가 뭐 아니면 뭐 대통령 부인 뭐 브로치를 가지고 뭐 어떻게 시비를 걸다든가 뭐 옷을 입었는 걸 어떻다든가 이런 시비를 거는 거 보면은 저는 공당의 대변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논평하고 시비를 거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검도를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좀 여당도 과거 야당 시절에 그렇습니다만은 그 상대 당을 그리고 과연 경쟁 상대로 보는지 불구 대천의 원수로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만 봤을 때는 불구를 대천의 원수라면은 싸울 게 아니고 아니 타도를 해야죠. 그게 없애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이런 논평을 그 서슴없이 하는 당 대변인은 당장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뭐 한국당 의원들 스스로도 참 창피해서 얼굴 들 수 없다고 했는데 네. 한국당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우먼 뭐 여성 당원들이 뭐 엉덩이 깠죠. 그냥 뭐 치마를 훌렁해가지고 뭐 팬티에 뭐 한국당 승리 뭐 이런 속바지 입고 엉덩이 춤추는 사진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거의 뭐 자당위원도 울고 싶도록 허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라든가 성감수성 그런 정도에 가지고 집권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천박함을 저는 그걸 달린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좀 보수 본래의 품위를 조금 좀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아무튼 보수가 지금 한국당, 우리 공화당, 바른미래당 이제 뭐 갈려져 있어요. 내년 총선 전에 합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아마 지난 1일인가요? 최근에 그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났다고 해요. 뭐 김무성 쪽 의원 쪽은 그 탄핵 찬성 쪽이었죠. 지금 그렇죠. 바른미래당과 같은 그인데 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30% 내로선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는 못해요. 최근에 다시 또 빠졌죠. 최근에 20%로 떨어졌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이게 지금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의 맥시멈이라고 봐요. 뭐 집 나간 어떤 중도 보수들이 한국당 쪽으로 지금 눈길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거의 바른미래당하고 합체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친박에 발목 잡혀 있으니까 그 바른미래당 쪽에 손을 내밀기가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선뜻 황 대표의 손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 여당은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수의 분열을 노리고 있죠. 정부 여당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대법원 형만 확정되면은 저는 막 이러면은 성탄절 특사로 늦어도 내년 설 특사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것 같아요. 뭐 가둬놓는 것보다 뭐 풀어주는 게 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심도 쓰고 보수도 분열시키고 뭐 일거양득이죠. 도랑치고 가지 잡는 거죠. 아유 참. 그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천율이 드러나면서 이 친박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요. 친박 공천 배제와 새 인물 공천. 이게 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저는 요즘 보수 쪽 정치인들 중에 제가 참 이분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가장 돋보이는 정치인이 우리 공화당 조원진 의원이에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여우처럼 싸우고 있어요. 광화문 천막 철거 논란만 해도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저는 조원진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언론에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조원진 모르는 사람 없지 뭐. 국회의원 우리 누가 누군지 몰라. 거기에 덧붙여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조금 약간 이분을 봤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광화문 천막 철거 논란은 조원진, 박원순의 브로맨스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조원진 의원은 한국당 공천 탈락 현역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특히 TK 지역에서 이삭죽기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마 뭐 한국당이 지금 물갈이를 한다고 해서 봤을 때 TK 지역에는 물갈이 할 때 별로 없어요. 안심하고 당선시킬 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집중 공략이 이쪽에서 우리 공화당이 한국당 의원들을 노린다면 그렇긴데 실제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물갈이를 하더라도 TK 중심으로 물갈이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TK 중심으로 특히 이제 친박 실세라는 분, 친박 간별사라는 분들을 물갈이하지 않으면은 할 데가 한국당이 수도권 선거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정 부분 물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조원진의 우리 공화당은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얻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뭐 한국 정치가 한 달 앞도 사실 내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물. 근데 제가 감히 단언한다면은 10석 안팎이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로 봅니다. 10석이나요? 그래. 근데 저는 이게 적게 본 거죠. 그래요?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석을 넘어서 아마 교섭단체를 구성할 거다. 이렇게 지금 사실
부추기고 있는 거지. 그렇죠. 계속 꼼꼼질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보수를 분열시키겠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잘 그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넘어가는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과거 권력이지 미래 권력이 아니죠. 네네. 그래서 표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당이 TK 지역에서라도 이삭 주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삭을 주어서는 흑인은 면할 수 있지만은 양식은 되게 힘들다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보수의 본산인 TK 지역이 이 보수의 복원과 회복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지금 TK 지역 뭐 저희 연령대죠. 네.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이야기하면은 치를 떨죠. 예, 무조건 싫다. 뭐 욕을 하죠. 무조건. 예. 사실 이런 정치적 수준이 저는 TK 패싱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사실 늘 찍어주니까 TK 패싱 해버린 거고. 네. 지금 민주당 정부는 표 안 찍어주니까 패싱 해버린 거고. 네. 이렇게 지금 계속 무시당하고 무시당하니까 또 붕괴를 하는 거죠. 또 지금 붕괴하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부산 경남 정도 같이 좀 대구 경북 지역이 좀 영악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우직한 게 어리고 이게 참 능사라고 아니가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경상도는 또 의리하면 또 경상도. 근데 뭐 사실은 지금 보면은 뭐 이명박 박근혜 그 얻은 게 없어. 아니 뭐 80%씩 찍어줬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영원했던 영남권 신공항조차도 무산시켜버렸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좀 영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답답해요. 네. 그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잠시 후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조 국장께서는 대안이 없다라고 한국당을 비판하고 계세요. 근데 뭐 본인은 뭐 대안 내놓은 거 있습니까? 저도 사실 뭐 뚜렷한 대안이 사실 없긴 없어요. 근데 적어도 한국당 그 당원 구성원들을 보면은 TK 지역에서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그러면은 한국당도 앞으로 한국당뿐만 아니고 한국 보수의 앞날도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 보수가 좀 더 아까도 영악해져야 된다고 했는데 명목 지지는 안 된다. 이제는 한국당 공천만 받고 나면 무조건 찍어준다든가 이런 그 투표 행위를 하게 되면은 TK는 계속 바보되고 등신된다. 사실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목적으로 지지해서 사실 보수가 이꼴로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상김시대 때 그 DJ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과거 많은 또 그 비토 세력들한테 DJ 측에서 어떻게 접근했느냐 하면은 비판적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TK 지역 한국 당원들과 대구 경북 지역 국민들한테 한국당을 지지를 하더라도 명목적으로 지지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지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친박들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국당에서 친박 중에 친박 간별사를 자처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골수 친박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 박근혜 탄핵의 공범이라고 저는 봅니다. 친박들 중에 골수 친박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패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당 내에서 줄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한국 보수는 결코 한국당의 보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보수가 결코 다시 저는 일어설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고 보스, 자신들의 보스가 이미 탄핵을 받아서 지금 옥중에 계시는데 그러면 신화된 돌이라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치인들이 지발로 그만두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살겠다고 저렇게. 근데 사실 그 친노 친문이라고 얘기하죠. 노무현 대통령 전 그 지지자들 쪽에서도. 그 사람들이 거의 패족 선언을 했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온 뒤에 10년 패족됐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10년 만에 부활을 했는데 물론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도 사실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 문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패족에서 부활을 해버렸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려서 투신하셔서 돌아가셨다는 부분으로 모든 걸 자기들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친박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3년도 안 돼서 자기들만 살아남겠다고 지금 네. 나왔는데 자중하고 자수해야죠. 네. 만약에 아마 그 탄핵 직후에 바로 총선이 있었으면 지금 그 날뛰는 친박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았겠습니까? 없죠. 예. 네. 그 지금 한국당 당원이 한 35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 중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10만 명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이 한 8, 9만 된다고 하고요. 네. 나머지 지역이 합쳐서 한 16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그 막강하네요. 16만 명 중에서도 지금 12만 명이 네.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중에 또 한 40%가 TK라고 해요. 네. 그러면 결국 거의 한 15만 정도가 네. 거의 뭐 40% 전체적으로 50%까지는 안 됩니다. 한 40% 가량이 TK. 경북 지역 출신들이 네. 한국당 당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TK 지역 출신 내지는 TK 지역에 있는 당원들만 중심을 잡아도 한국당이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지진 않죠. 네. 이 맹목적 지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네. 제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어떤 보수를 매우 국정하는 인사가 됐습니다만은 네. 네. 제가 그 이영희 전 돌아가신 이영희 전 교수를 제가 존경합니다만은 그분이 이야기했죠. 새어는 좌우의 날개를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좌파 독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 정부가 일정 부분 잘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려면 보수가 중심을 잡아서 제대로 일어서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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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 핵심 키워드는 네. 비판적 지지. 예, 비판을 하면서 지지를 하라. 예,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